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트코인이 아닌 오직 디지털 공간에서 희소성과 역사성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유일한 자산 비트코인만 투자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의 저자이신 봉현이 형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도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블로그랑 유튜브를 이제 취미로 하면서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본업은 이제 10년 차 네. 모 기업의 회사원으로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고, 네. 저는 이제 월급과 이제 부업 소득을 가지고 네.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 우량 자산을 매도 없이 꾸준히 모으는 그런 적립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감사하게도 또 운이 좋게도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2021년도에는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우량 주식 적립식 투자책을 썼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그 비트코인 투자책도 써가지고 그 책도 좀 소개하고 제 네. 생각도 말씀드릴 겸 해가지고 웅달 책방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였나요? 네네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 책 제가 보고 너무 좋은 책이어가지고 네, 그때 연락드려서 인터뷰했었고 맞습니다. 그때 인연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제 거의 3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간 이번에 빨라요. 이제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로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책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우선 지금 책은 그 우리나라에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업계 사람도 아니고 정말로 일반 회사원 입장에서 제가 바라보면서 겪었던 이런 경험들을 녹여가지고 왜 비트코인이 오늘날 가치를 갖게 됐는지, 또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서 가치관이 파편화된 세상에서 각 개인에게 어떤 역할을,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들을 일반인의 시선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무관한 사람의 언어로 풀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암호화폐, 특히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풀었으면 좋겠고, 이 신생 자산의 초창기 투자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지 않았으면 제 주변 사람들과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이제 바램을 담아가지고 소망을 담아서 좀 열심히 썼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대한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뭐 쓸데없는 말 군더더기 하나도 없고 네네. 정말 이해 너무 쉽고 네. 비트코인 말을 많이 들었는데 뭔지 몰랐는데 네네. 단번에 이해가 됐다. 네,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진리는 간결하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제외를 했고요. 정말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 그러면서도 동시에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네.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동시에 필요한 것들은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봉현이 형님 3년 전에 이제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로 만나 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카톡방 운영하시는 거 네네. 저도 이제 들어가서 맞아요. 열심히 초창기 때부터 네. 몇 명 없을 때부터. 네, 그 인사이트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이 3년이란 세월 동안 봉현님이 너무 성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제가 쉽게 만나도 되는지 아닙니다. 너무 큰 채널에 사실 네, 저처럼 아닙니다. 인지도도 부족한 사람을 출연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닙니다. 네, 또 열심히 또 인사이트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만나 뵙고 그때도 주식을 위주로 네네. 이제 책에서 많이 설명을 하셨지만 분명히 이제 그때부터도 비트코인 얘기를 네. 하셨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 진짜 떨어질 때마다 네. 또 사라고도 얘기 과감하게 하셨고, 근데 돌이켜 보니까 진짜 봉현이 형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많이 맞았고요. 추천하신 주식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도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하나 언급해도 되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팔란티오 대표적으로 팔란티오 같은 것도 네. 뭐 3배 오르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뭐 두세 배 오른 것 같고요. 네, 또 국내 개별 종목들도 사실은 단톡방에서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많이 그러니까요. 오르면서 이렇게 여러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신뢰를 충분히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신뢰가 단단해서 이번에 이제 책 나왔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빠른 단기간 동안 네, 빠른 많이 반응 사주셨어요. 많이 사주시고 네.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봉현이 형님 만났을 때 뭐 비트코인이 3천만 원, 2천만 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네, 2천만 원 정도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6,300만 원이 됐어요. 네, 어제 6,600 찍고 다시 또 좀 내려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도 네. 이제 이렇게 책을 쓰셔가지고 나는 월급 내 비트코인 산다가 나왔는데 네. 지금도 기회가 네,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네, 여전히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뭐 기본적으로 일단 미국에서 이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물론 이제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음, 기업이나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이제 열렸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이라고 보는 게 사실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전통적인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사회에 나왔을 때 기관과 국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개인들이 사실 투자하기가 어려웠는데 네. 이 신생 자산,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사실은 서야 기업이랑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제대로 된 창구가 열렸다 생각해가지고 일단 여전히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올해는 사실 그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가 이제 한 4월 말에서 5월 정도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 부분도 사실은 있어서 좀 수요 측면에 공급 측면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지금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됐지만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홍콩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뭐 ETF가 아니더라도 그냥 다양한 형태로 그 자국 내에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움직임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답션. 예, 그렇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사실은 이게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화폐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원래는 모든 국가가 외면하는 게 사실은 각 국가한테 이익이 되는 게 맞는데 반대로 한두 국가가 배신을 시작하면 그 뒤부터는 빨리 배신을 하는 게 사실은 자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인도네시아도 곧 있으면 대선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력한 그 대선 당선이 유력한 후보, 그러니까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도 실제로 블록체인이랑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죠. 잘 모르고. 근데 거기 인도네시아 인구 1억 넘지 않아요? 넘죠. 와. 한국보다 많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의 이제 말레이라는 대통령이 작년에 당선이 돼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후보 시절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발언을 했었고 뭐 실제로 작년 아르헨티나 대선 때도 1, 2위 후보 모두가 그 국가 단위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산업을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도 언급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예전에 사실 회사 지금 다니고 있고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는 중동 아프리카 쪽 이제 수출 업무 담당을 했었는데 출장 많이 가시고 충동 레바논, 이집트, 뭐 남아공 많이 갔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갔었고 지금 중동에서는 이제 할랄법 상으로 비트코인이 정말 그 할랄 규정이 맞는 그 규율에 맞는 우량한 자산이다라고 해석까지 내놔서 그래요. 네, 아마 이제 뭐 올해 말이든 뭐 하여튼 1, 2년 안으로 뭐 ETF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자체 뭐 사우디 국부 펀드나 뭐 이런 카타르 국부 펀드 이런 중동 자금이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요약해 보면 모든 국가가 비트코인을 외면하는 게 사실 모든 국가 이익이지만 지금처럼 이미 한두 국가가 배신을 한 상태라면 그 뒤부터는 이제 먼저 배신을 하는 게 빨리 이걸 선택을 하는 게 사실은 자국의 이익이 되는 차선인 선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게 비트코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모든 국가들은 통화 주권을 갖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다 같이 배척을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네. 근데 반대로 이거를 한두 국가, 특히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써 배신을 해버렸으면 그 뒤부터는 발행량이 2,100만 개밖에 안 되는 비트코인을 먼저 가는 사람이 인자잖아요. 그렇죠. 그게 배신이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미 도미노가 큰 게 쓰러졌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1, 2년간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통로가 이제 열렸고 향후에 아까 언급한 나라들부터 해서 뭐 쭉 이제 계속해서 자국 내에 비트코인을 안고 있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날 거니까 지금이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지만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인지한다면 지금도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저는 옳은 선택이라고 당연히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사실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좀 안타까웠던 건 이제 지금 모두가 이제 서로 달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어쨌든 그 미국에 상장된 ETF 어제 오늘 뉴스 계속 나오던데요. 네, 금지시켰고 이제 기존에 거래가 가능했던 독일이나 캐나다에 상장된 현물 ETF도 거래를 갑자기 금지시켰고 갑자기죠, 진짜. 네, 선물 ETF 같은 경우도
매도만 가능하고 매수 안 된다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거 계속 투자해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매도만 가능한 상태고 그러니까요. 추가 매수는 어려운데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제가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도 2017년도에도 사실 크립토 쪽을 포용해가지고 선진국이 그 암호화폐 관련한 산업의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놓쳤고 또 이번에 미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에서 이제 정식 자산으로 인정하는 그 엄청난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걸 곧바로 이제 증권사에서 다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날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걸 보면서 조금 아쉽다. 그래서 각 개인들은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봉현이 형님이 정식 자산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봉현님하고 인터뷰할 때 네. 그 질문 했었거든요. 비트코인 사기냐 아니냐. 네.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라고 말을 해도. 주변에서 네. 다 편견과 오해로 네. 욕하고 오히려 가르쳐 주려고 해도 네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의 편견을 깨는 게 사실 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들이 이제 나타났을 때 기본적으로는 그 현상이 작으면 무시를 하는데 그게 점점 커지면 인지 부조화를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다라고 이제 단정을 해버리고 단점만을 찾아서 부각시키니까 그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다 같이 있는데 장점은 못 보고 단점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주식책을 썼지만 그 주식책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비트코인을 새로운 시대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인지해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라고 그 책에도 썼고 저의 실제 투자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량 주식 투자하기 전에 암호화폐 투자를 먼저 했었어요. 그런데 사회 분위기상 암호화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다 보니까 그 주식책을 먼저 쓴 거고 그렇죠. 그 책 안에다가는 제 힌트를 사실 남겨놨던 거죠. 그래서 제 2021년도에 발간된 책을 보시면 그 안에도 비트코인이 써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야 근데 진짜 이런 정식 자산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미국에서 그 유수의 자산운용사들이 채택을 한 거잖아요. 네, 진짜 천지개벽할 일이네요, 진짜.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제 사실은 정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자산의 초창기 투자기에는 사실 한 세대 한 명이 올까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여전히 비트코인이 뭐 나온 지 10년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미시적인 개인한테는 그게 길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10년, 15년은 굉장히 초창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초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되게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비트코인은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금이나 달러랑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하면 사실 뭐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만에 하나 나오는 기회일 수도 있을 맞습니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봉현님이 보실 때 이제 뭐 가격이 그래도 한 6,300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앞으로 뭐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시니까 네. 초창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크립토 윈터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건 좀 지나간 걸까요? 아니 뭐 물론 이제 미래는 당연히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감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윈터는 진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이미 뭐 사실 저점 대비해서 그치 뭐 네, 윈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과열됐으니까 잠깐 팔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산다 이러지만 저는 썸머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봄도 지나갔고 이제 썸머의 초입이고 그 초입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뭐그 정황적인 근거는 여전히 미국의 금리가 5% 이상으로 높은 상황이고 또 비트코인의 기간의 자금이 이제 유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일단 여름에 썸머의 초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좀 불행이 많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립토는 봄, 여름이 올 수 있지만 이 각 우리 개인들의 삶에는 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사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물가 상승률을 뭐 뒷받침하는 네, 상승하는 뭐 그런 게 없는 거고 선진국을 기준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물가가 계속 인상이 되면서 아마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마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이미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2년 넘어가고 있고 중국 대만도 뭐 터진다고 네, 하고 터진다 만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북한에서 계속 위협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제가 실제로 이란 중동 담당을 하면서 4년 전에 담당하면서 느꼈던 분위기랑 지금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요. 실제 로컬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과도 여전히 전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오늘 보니까 속보가 하나 떴는데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맞아요. 지금 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폭격을 받았다라는 일단 속보가 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세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거 말고도 지금 계속해서 그쪽 지역을 지나다니는 상선들이 유럽이나 미국 쪽 상선들이 계속 공격을 받고 있고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오늘인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유조선 하나가 납포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란 쪽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전쟁 확전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커지는 분위기가 그냥 이건 뭐 뉴스로 계속 전달이 되고 제가 담당자로서 이제 느껴지다 보니까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이제 많아지면 네. 그런 국가나 그런 국가의 주변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를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네, 그런 나라의 부동산을 사는 외국인이나 자국인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나라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GDP가 날아가는데 주식에 투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가능성이 뭐 가장 유력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 것 부분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금융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뭐 미국, 일본, 한국 뭐 그런 중국 같은 것도 이제 금융 쪽에서 선진국이니까 이런 데들은 사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게 목적이지만 뭐 흔히 말하는 이게 뭐 분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나 뭐 아니면 제가 출장을 갔던 레바논이나 뭐 아프리카 쪽의 여러 국가들은 실제 그 인플레이션이 그냥 자국 경제 상태도 안 좋지만 정치적인 문제랑 다 연결이 돼가지고 네. 뭐 50에서 100%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사람들은 사실 자국 화폐나 자국 어떤 자산에 제대로 가치를 저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인플레이션 해칭을 한다고 뭐 미국 주식도 사고 국내 주식도 사고 뭐 배터리도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일단 자국의 그런 산업에 투자할 것도 없고 외국에 투자하려면 번거롭고 일단 인프라도 잘 안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인터넷만 있으면 P2P로든 아니면 거래소 통해서든 거래가 가능한 이제 비트코인이나 또는 이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세 가지 요인들 때문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윈터나 스프링이라기보다는 윈터랑 스프링을 지나서 지금 썸머의 초입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썸머의 초입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언제 거두는 거예요? 가을인가요? 뭐 일단 제가 뭐 농부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뭐 사실 가을이 적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을이 와서 겨울이 오더라도 그 다음에도 또 봄 여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를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겠지만. 네, 뭐 이렇게 이 어떤 자산의 가격의 등락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오늘의 가치를 미래의 나에게 훼손 없이 보낸다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판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그 법정 통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가치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래의 나에게로 보내든 또는 내 DNA를 가진 자녀한테 보내든 어쨌든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 두 가지 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진짜 이제 막 불을 부은 게 어떻게 보면 네. 작은 불씨를 부은 게 네.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 이제 ETF 네네. ETF 통과를 비트코인 하고 현물 볼 수 있는 ETF. 거고. 네. 실제로 오늘 거래량 보니까 뭐 거래량으로는 금을 넘어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루 만에 거래량으로는 네. 넘어섰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이쪽에 자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네. 그건 뭐 내일쯤 나오지 않을까요? 어떤? 얼마나 순수 유입을 됐을까? 근데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니까 너무 이제 일일비하지 말자. 일일비하지 않으시는 게 그 사실 피곤하거든요. 그다 지켜보는 것 자체가 그냥 길게 보면 더 많이 들어올 거고 훨씬 더 많은 나라에서 더 이제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텐데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으니까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고 이 자산을 좀 올바르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봉현님의 장점이 제가 예전에도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그 본질 있잖아요. 네. 그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한 문장 있잖아요. 우선 봉현이 형의 투자 철학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대신에 이 자산은 반드시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그러면서도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그런 자산에 저장을 하고 미래의 나에게 가치 훼손 없이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고요. 매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버는 그 잉여 소득을 네. 가처분 소득을
오늘 기준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어디가 수요가 더 늘어날지를 저는 이제 생활인이잖아요. 생계인이고 사회인이니까 제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관찰하면서 뭐가 더 좋은지, 그래서 매달 그 소중한 제 월급을 가지고 더 좋은 자산에 투자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때는 주식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부동산일 수도 있는데 현 시점 2024년 1월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 입장에서는 그게 대상이 비트코인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윈터 때 제가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에 부정적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런 하여튼 고민도 많이 하면서 네. 실제로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실제로 투자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그 현물 ETF 그렇게 많이 바라던 거 승인 됐으면 네. 이 쫙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막 이러는데 빠지니까 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루 이틀의 그런 이벤트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뉴스 도배하고. 네.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봉현이 형님한테 질문하면은 뭐 봉현이 형님은 이게 시계열이 다르니까 이게 항상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네. 그 말씀해주신 그 철학에 의거해서 보니까요. 네네네. 그럼 뭐 이게 뭐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도 하락장에는 힘들었는데 어. 그럴수록 이제 더 공부를 하고 더 본질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음. 내가 가진 종목이 좀 떨어졌다고 실패하고 포기하면 안 되고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법정 통화에다가 그 예적금을 하거나 가치를 저장을 하면 이게 복리의 마법 아시죠? 복리의 마법이 뭐 7% 하면 1년, 뭐 10년이면 2배 된다 하지만 복리의 마법보다 더 센 게 저는 인플레이션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5% 예적금 금리로 1,000원을 비과세로 10년을 투자해봤자 1,600원이 되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김밥 천국 야채김밥이 1,000원에서 3,000원이 됐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저는 절대로 예적금은 할 수 없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 주식, 원자재, 네 번째 채권, 다섯 번째로 이제 떠오르는 비트코인 신생 자산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어떤 걸 투자할지,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거, 시장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것부터 각각 공부를 해보시고 우리가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의 저주를 이겨낼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고 1년에 실제 제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 CPI라고 해가지고 뭐 실제로 내 생활 반경에 있는 더 오른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7, 8%가 정상이라고 7, 8%가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예적금으로 풍차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1년에 7%를 복리로 이겨낼 수도 없고요. 두 번째로 저도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대기업에 다니지만 1년에 연봉 상승률이 7, 8%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 출근하시고 뭐 자녀분 돌보시고 친구들 챙기고 부모님 챙기고 너무 피곤하시겠지만 꼭 투자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제 동료들 또는 제 가족들이 이 인플레이션에 씨름하고 저희 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정말 오랫동안 아프실 때까지, 정말 아파서 일을 못할 때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 현실을 저는 보면서 참 저도 같은 사람으로서 정말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에 대해서 접근성도 좀 낮으면서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자산 중에서 신생자산 비트코인을 좀 주력으로 택하신 거고요. 올해 2023년부터는 이게 그 전부터 투자를 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시점에 더 나은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는 월급 내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책으로까지 정리를 하신 거고. 네,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도 사실 시중에 있는 웬만한 비트코인 책은 다 읽었고, 저도 비트코인 투자 이력이 사실은 그렇죠. 꽤 오래되다 보니까 2016년 네, 뭐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그 대중적으로 정말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좀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서 썼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갖고 계신 게 한 개 갖고 있으신 분들이 2%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10개 넘으면 0. 몇 %인가 막 그러고. 그러니까 한 개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없다는 거잖아요. 없어요. 생각보다 없고.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이 다른 나라는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비트코인 비중이 높거든요. 거래하는 거나 보유하는 비중이 한국만 알트코인이 더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암호화폐를 투자를 한다고 하는 주변 분들도 물어보시면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일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트코인이 아닌 오직 디지털 공간에서 희소성과 역사성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유일한 자산 비트코인만 투자를 먼저 하는 게 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1비트까지는 뭐 가능하시다면 1비트를 모으시면 좋겠지만 현 시점에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뭐 매월 200만 원씩 30번이나 해야 되니까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우선은 비트코인을 단 5천 원, 단 10,000원이라도 일단 사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확신을 가지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현재에서 이제 어제 그저께 그 정식 자산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가 또 됐고 네. 또 말씀해주신 대로 또 봉현이 형님께서 이미 실천을 그렇게 해오셨고 네네. 거기서 또 수익률로 검증을 하셨고 네. 비트코인 자체가 또 다른 주식이나 부동산 대비해서 수익률로 검증을 했으니까요. 네네네. 몇 년 동안 4년인가 뭐 계속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4년 단위로 보면 사실은 네. 많이 올랐죠. 물론 이제 그 2021년 그때 최고점까지는 못 왔지만 뭐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그리고 낮은 상태에서 많이 샀다면 지금 대부분 올바르게 투자하신 분들 중에는 손해를 보신 분들은 없을 그렇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번 기회에 네. 또 봉현님께서 좋은 책 써주셨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네, 그거는 네, 저 제 생각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뭐 책이 부담스러우시면 제 유튜브나 제가 또 쓴 블로그 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